네, 안녕하세요. 옷박이 아토스 타카 컨퍼런스 2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짧은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제가 오늘 굉장히 좋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생일맞이. 그런데 어제 이제 영상을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는 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새벽 5시가 넘게 잠이 들어서 오전 세션은 2개나 놓쳤어요. 그리고 이제 또 오후에는 이제 미셸과 같이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피지션들과 의사들과 함께하는 패널에 참여하고, 그리고 골아 떨어져서 이제 다시 새벽에 일어나서 촬영 중인데요. 사실 제가 오늘 이제 출국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딱 컨퍼런스 기간만 여기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와서 지내는데요. 그래도 이 호텔 방을 잘 활용을 했으면 해서 오늘은 제가 이 그림이 마음에 들어서 이 그림과 이제 좀 약간 배경을 다르게 하는 그것을 만들었는데, 지금 계속 초록색 광선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바뀌어질까 이렇게 해봤는데 잘 안 없어지고, 그리고 약간 너무 어두운 것보다는 밝은 게 나을 것 같고, 네, 영상 초보자로서 그냥 이제 제한된 시간 안에 이제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올리는 것을 목표로 이제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7번, 8번 촬영을 다시 했는데요. 이제 더 이상 저한테 이제 시간이 남아있지 않아서 바로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 컨퍼런스에 와서 제일 좀 방점을 찍었었던 것은 1일 1 영상이었습니다. 아이들이랑 같이 지내다 보면 밥도 해야죠. 애들 라이드 해야죠. 학원도 데려다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영상을 찍고 그리고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계속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 기간, 저 혼자 즐길 수 있는 이 기간에 유튜브에 전념을 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미국에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 좀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쭉 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말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타카 컨퍼런스에 와서 제일 기대했었던 것은, 사실 저도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자폐의학적인 모델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컨퍼런스는 처음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놀라웠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리사 에커만 같은 경우에서도 본인이 참여했었던 자폐 컨퍼런스만 하더라도 수십 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에게 굉장히 잘 대해주신 저의 멘토 미셸 같은 경우에서도 2000년대 초반부터 컨퍼런스에 가면서 기능의학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매년 한두 개 이상의 이제 자폐와 관련된 컨퍼런스를 참여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사실 그게 너무 아쉬운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워낙에나 이제 의료 기술도 발달한 곳이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다양한 이제 의료적인 그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연구를, 어떻게 보면 자폐 연구를 이제 선도하는 국가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컨퍼런스라고 하는 문화가 굉장히 이제 보편화되어 있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저한테도 굉장히 굉장히 좋은 계기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사실 제가 이제 기대했었던 것 이상으로 얻었었던 게 오늘 있었던 세션에서 제가 알게 된 것인데, 사실 자폐를 퇴행성 질환이라고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퇴행이 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촉발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하리가 이제 10살에 제가 이제 한약을 시작하고 아로마 세라피를 시작하게 됐었던 그 시기, 굉장히 급격하게 퇴행이 왔었던 그 시기에, 원인이 판스였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판스, 저 사실 여러 번 보긴 했지만 오늘 이제 처음으로 사실 그것에 대한 강의를 들은 셈인데요. 이런 어떤 내용도 이제 구체적으로 차후에 이제 다루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세션에서 제가 많이 참여를 하지 못했지만 좋았었던 내용들이 몇 가지가 더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저희가 이제 자폐를 스펙트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스펙트럼이 이제 워낙에나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고기능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발화가 되느냐 발화가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로 구분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자폐의 스펙트럼에 어떻게 보면 이 분류하는 그 언어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 자폐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굉장히 논쟁적이고, 그리고 이제 자폐를 분류하는 방식도 굉장히 많이 논쟁적이라고 저 스스로도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하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고기능이고 굉장히 똑똑한 아이지만, 사실 이제 그 지능 검사를 했을 때 85점 이하로 나와서 사실 경계성 지능이고, 그래서 저는 치료사나 혹은 이제 의사 들께 이제 들었었던 얘기는, 이제 하리에 대해서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리에 대해서 치료를 하려고 기대하는 것이 나의 무리한 욕심인가? 라고 하는 그런 반성도 되게 많이 했고, 아, 내가 지금 우리를 하리를 제대로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하리가 더 나빠지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자책감과 죄책감에도 굉장히 많이 시달리기도 했었고, 그런데 이곳에서 와서 제가 이제 가장 좋았었던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희망과 그리고 의지,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아이에게 당연히 욕심을 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뭔가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언제든 시작해도 늦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준다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무발화라고 하는, 넌버벌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프리버벌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하자고 제안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계셨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뭐 27살에 프리버벌의 상태였었던 자폐인이 이제 버벌 상태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 예시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오늘 제가 리자의 아들 제프를 만났어요. 뭐 만나서 얘기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다른 분들과 대화하는 이제 제프를 만났는데 정말 자폐가 소구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프를 보면서, 아, 정말 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걸 또 한 번 제가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어제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식이요법도 사실 안 하고 못 하고 그랬는데 꼭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오늘 패널에서 너무 좋았었던 거는, 저처럼 식이요법 하는 걸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 그래서 식이요법을 어떻게 이제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식이요법을 한다 안 한다, 이게 두 가지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다시 한번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식이요법에 대해서는 이제 차후에 또 다른 이제 영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식이요법과 관련돼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식이요법을 위한 식이요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식이요법을 하는 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식이요법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궁극적으로 그 식이요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은 무엇인지, 그것을, 그 기전과 원리를 이해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식이요법과 더불어서 함께 병행할 수 있는 다른 어떤 홈세라피의 방법들도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참여했었던 이제 또 다른 세션 중에 제목은 뭐였었냐면 profound autism이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폐를 분류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가 흔히 이제 미디어에서 볼 수 있는 자폐인들은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특히 인지적인 부분에서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서 갖고 있는 로망이죠. 굉장히 천재적인, 일반 사람들과 다른 그 법인들의, 비범한인들의 그 세계에 대한 어떤 동경, 그리고 선망,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드라마라던가 아니면 TV의 소재가 되기는 너무나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사실 저는 이게 굉장히 좀 문제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은 드라마의 속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자폐에 대해서, 저도 제 아들이 자폐이기 전까지는 자폐가 뭔지 몰랐거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자폐에 대해서 이해를 갖고 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특출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폐인들이 과다 대표되고, 어,
그리고 너무 많이 이제 재현되는 그런 어떤 방식에 대한 우려를 저 스스로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profound autism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는 세션에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굉장히 이제 좋은 세션이었습니다. 어 거기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폐인들의 연구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복잡하고 그리고 다루기 어렵고 그리고 24시간 어떻게 보면 이 눈을 떼지 못하는 그 자폐인들의 삶이 반영이 되는 방식으로 자폐인들의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문제의식이었는데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고 그래서 profound autism이라고 하는 우리가 오티즘을 그냥 N개의 자폐 혹은 이제 오티스틱 스펙트럼, 자폐 스펙트럼으로 그냥 다양한 자폐들이 있어라고 하는 굉장히 좀 무책임한 방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개입을 위해서는 사회적인 서비스건 혹은 의학적인 서비스건 이제는 좀 자폐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구분이라고 하는 경계가 딱 이런 거야, 저런 거야라고 하는 어떤 명확한 분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또 좋은 것은 아니죠. 이 스펙트럼이 가지고 있는 역동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른 개입을 위해서는 그리고 적절한 개입을 위해서는 그런 어떤 개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참여했었던 세션이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그 외에도 사실 이제 세션들 제가 이제 들어갔었던 것은 이제 제가 음 굉장히 이후에 강조할 이 효소와 관련된 세션이었는데 그것도 너무 흥미로웠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발표해 주신 선생님께서 말씀이 너무 빨라서 그리고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사실 그냥 멍 때리고 그냥 프레젠테이션 보고 사진 찍고 그 정도였었는데 저도 정말 좀 촘촘히 좀 이해하고 싶은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패널 세션도 사실 너무나 좋았는데 제가 다 따라가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이 되게 많았었고 그래서 녹화된 영상으로 다시 볼 것을 저도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두 번째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왜 이 유튜브를 시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컨퍼런스 현장에 온 사람들만 구매할 수 있는 워크북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탁한 단체에서 만든 워크북인데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모든 사람들 현장에서 티켓 오는 이제 컨퍼런스 티켓을 구매한 사람들이 아니라 $10를 더 낸 사람들만 살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10를 더 내고 이 워크북을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나 내용이 좋습니다. 사실 타카 그 웹사이트에서 다 보실 수 있는 내용인데 워낙에나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프린트해서 보기도 어렵고 그리고 좀 약간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워크북이 좀 그런 내용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워크북에 대한 내용을 좀 잠깐 살펴보자라고 하면 총 이제 5개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새롭게 자폐를 진단받았을 때의 세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과 그리고 이제 기술 발달을 위한 팁들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흥미롭게 바라보는 메디컬 인터벤션 그러니까 의료적 개입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식단에 대한 식이요법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10대가 되었을 때 성인이 되었을 때 필요한 내용들이 짧게 간략하게 담겨져 있고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홈 라이프의 세션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만약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면 꼭 들어가려고 했었던 세션이 퓨버티였거든요. 사춘기. 제 아들도 이제 작년부터 사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사실 굉장히 많이 멜트다운이 여러 번 있었어요. 제가 오늘 이 영상 아래에 남겨 놓을게요. 저희가 쪽이 이웃집 찰스에 출연을 했었거든요. 2023년
1월 3일에 방영이 됐었는데 거기에서 하리의 어떻게 보면 약간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장면들이 몇 개가 나왔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감정 조절이 어려웠었던 날들이 이제 6학년 때 있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그래도 그런 것들이 이제 훨씬 더 적게 지나가고 있어서 되게 많이 감사한데요. 그런데 이제 그거 외에도 사실 이제 사춘기에 제가 적응해야 될 많은 이슈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것은 이제 자폐인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일반 비장애 아이들도 이제 사춘기에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사춘기에 이제 도전적인 과제, 특히 이제 그것이 호르몬의 변화라던가 혹은 이제 인지적인 변화 이런 것들과 같이 오면서 어떻게 제가 조금 더 대응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 싶었었던 게 있었는데 아무튼 이 워크북에는 그런 이제 굉장히 좋은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책을 많이 소개를 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메디컬 인터벤션, 의료적 개입에 대한 이제 내용들은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유용하고 그리고 제가 기능의학, 생의학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영상에서 저의 생각을 알려드릴 때 이 내용들이 저희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게 정말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의사분들의 이제 패널에서 질문들이 굉장히 이제 여러 개가 나왔었는데 그중에서 하나는 그거였어요. "제가 모든 걸 다 시도를 해 봤는데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할 때 그 의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의 여러 의사들이 이제 같이 대답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사실 어 저도 이제 제가 이제 만나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꽤 계셨었거든요. "내가 해볼 거 다 해 봤는데 모두 안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해볼 것을 다 해 봤다."라고 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단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저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식이요법처럼 우리가 왜 식이요법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하는 게 저는 식이요법을 하기 이전에 필요한 전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식이요법을 포함해서 기능의학이든 혹은 아로마 테라피,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아로마 테라피든 그 어떤 치료를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해 준다라고 할 때 그냥 무작정 전문가한테 찾아가서 이런 치료를 한번 해 보고 그리고 이 치료가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사후적인 평가를 하기 이전에 이 치료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기대할 수 있는 바는 얼마이고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선을 좀 미리 만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제가 기능의학적인 어떻게 보면 그 자폐의학적인 모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자폐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저는 아로마 테라피를 워낙에나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아로마 테라피를 잘 활용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기능의학에 의존해서 제가 이 유튜브에 내용을 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의학에서 설명하는 이 자폐를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은 이 기능의학적인 접근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이제 오늘 미셸과 저희 멘토인 이제 미셸과 이제 굉장히 많은 대화들을 나눴어요. 이제 비장의 형제.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하리보다 2살 어린 한나가 있고, 그리고, 브리트니도, 미셸도 브리트니보다 이제 2살 어린, 아만다가 있고, 한나도 2살이 어리고, 아만다도 2살이 어린데, 사실 이제 비장의 형제는 정말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아픈 손가락이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사실 저희가 이제 얘기를 나눈 게 정말 많은데,
네, 브리트니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29살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셸한테 기능의학을 시작한 지 거의 20년이 다 되었고, 기능의학에 대해서 뭐가 가장 좋았냐라고 하게 되면, 미셸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브리트니가 건강해지기 가장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기능의학적인 방법을 시도해서 브리트니의 기능이 정말 월등하게 향상이 어, 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리트니는 이제 기능의학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만족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공부하고, 그리고 또 그 방법을 시도를 하고, 그리고 그 방법이 근본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 한계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 그리고 그 한계치를 뛰어넘었을 때 필요한 그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저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바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타카 웹사이트와 타카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들, 그리고 컨퍼런스, 이것이 저에게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그렇고 하나의 이제 안내 표지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컨퍼런스에 왔고, 그리고 영상을 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아직 전혀 다루지 않고 있는데요. 네. 서론격인 영상일 수도 있지만, 컨퍼런스에서 매일 현장에서 보고한다라는 의미로 오늘도 이렇게 호텔 방에서 영상 찍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이 아니라 사실 오늘 저녁, 제가 비행기가 11시 40분이거든요. 11시 40분 비행기 타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 올리고, 그리고 한국에서 뵐 예정입니다. 네,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